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김종필 전 총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먼저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결정했다. 윤태권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이 좀 한 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태근 의원님하고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아주 잘했다라기보다는 두루두루 고려했을 때 하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과 가가 있는 인물이고 저는 앞서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서상 돌아가신 분한테 대해 가지고 험한 말 하기 어려운데 저는 심상정 의원의 그 평가가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예. 쿠데타의 주역이자 수평적 정권 교체 일원이었다. 말 그대로 이제 공과 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무업 대훈장 추서에 대해 가지고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국가로서는 뭐 이런 점 저런 점 다 아울러 봤을 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입장입니다. 네, 정태근 전 의원은 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3번의 정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소위 박정희 정부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또 한 번에 이제 그 3당 합당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문민정부가 서로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공헌은 아마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그러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DJP 연합으로 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IMF가 온 상황 속에서 사회적 통합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데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된 부분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정치사에서 지속적으로 통합을 그리고 협치를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기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 총리한테 수여할 수 있는 그 최고 훈장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수여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5.16 군사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정권 시절 장관 내정자들 인사청문회 받을 때 의원들이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쿠데타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피하던 일부 후보자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사실은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쿠데타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떠나서 무력으로 헌법적 질서를 뒤집어 엎었다. 그게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근데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 이렇게 덧붙일 수 있는 거겠고요. 예. 제 학창 시절에 뭐 5.16 장학금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기억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야말로 현대 정치사에 풍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한국 현대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5.16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이 당시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저 시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종필 전 총리가 뭐 승진하면서 박정희 당시 재건 최고회의인가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승진 뭐 이런 계급장을 다는 것 같습니다. 훈장도 받고 말이죠. 아마 저 장면이 그 정군운동을 해가지고 예편을 당했다가요. 5.16에 성공한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하고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고 한 다음에 공화당 창당 준비를 위해 가지고 준장으로 승진해서 예편할 때 저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예, 저 당시 혹시 지금 그 영상과 함께 소리도 좀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청명 정부는 금년 정월 1일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토록 해서 국내 정계는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도 군복을 벗고 정계에 나섰는데 정부는 그동안의 공로를 지하해서 준장으로 승진시켰고
1등 근무 공로 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예, 지금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 궁금증이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1963년 1월 당시의 화면이고요. 김종필 그때는 이미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바로 군복을 벗었는데 중앙정보부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취하는 의미에서 준장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뭐 저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겠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61년 초에요. 소위 이제 김종필 중령이었던 그 당시 소위 정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총리한테 서신을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 정풍 파동이 나가지고 60년도예요. 그래서 그 파동을 책임지고 강제로 예편을 예.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정을 만들면서 5.16 쿠데타 바로 이후에, 직후에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다가 저 장면이 이제 준장으로 예편하면서 사실상 그 민주공화당 창당 작업을 실적으로 마무리 졌다라는 의미죠. 군복을 벗고 정계에 나섰는데 정부는 그동안의 공로를 취하해서 준장으로 승진시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시장은 저 영상 나올 때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예, 때죠? 없었습니다. 예. 예.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예. 기자가 돼서 들은 이야기 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저희 다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막 태어났을 때인가. 예. 김종필 전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뭐 쿠데타를 일으킬 때 두 사람은 뭐 목숨을 걸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중에 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아마 김종필 총리의 제 판단인데 그 본인이 이제 그 부인 영세 반려라고 하는 박영영 여사를 호칭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51년도에 만난 게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고 그 박영영 여사의 이제 그 아버님 자기의 장인이죠. 이분이 이제 영남의 좌파의 거의 거두로 그 40년도에 대구 폭동에서 이제 사살당하잖아요. 폭동 와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혁명적 변화라는 것을 쫓았고 그런 와중에서 그 이 처의 삼촌이 되는 예. 그 박정희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이죠. 이분과 같이 이제 혁명을 끊임없이 그분들이 얘기했던 혁명, 5.16 쿠데타들을 이제 하도록 하는 이런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자죠, 플래너, 기획자. 그래서 이제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뒤에 많은 인물들한테 영감을 주는 게요. 80년 신군부가 등장할 때 이른바 3허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허화평, 뭐 허문도, 이제 허삼수 이렇게 대령들 두 예. 명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김종필의 요 맥을 잇는다라고 생각한 거고 심지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2003년에 그 참여정부 출범 직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총칼 들고 한강다리 건넜는데 우리는 노란 목도리 두르고 40년 만에 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한테도 계속 영감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기획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일으켰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나중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한 것까지 생각하면은 모두 3차례나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또 견제를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 이런 말 남기고 외유를 떠나기도 했었고 말이죠.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는 1971년이니까 저때 나이가 45세. 최연소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호 전 의원이 만약에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리가 됐다고 한다면 최연소 기록을 깼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최연소는 아니고 이미 같은 아니죠. 40대 총리다. 45살에 국무총리가 됐다. 뭐 이것도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기록이겠죠. 그렇죠. 참 저 시대하고 지금의 이제 이 사회 입직 연령도 훨씬 늦춰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이제 늦춰지는 것인데, 근데 저분의 인생에서의 특이점은 35세, 45세로 졸업해서 끝이 아니라 2004년까지, 1961년부터 2004년까지면 44년간 계속 중심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런 인물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저 나이 때가요. 지금 71년도잖아요. 그 바로 그 시기에 지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이제 40대 기술은. 40대 기술을 들고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조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실력을 좀 갖추고 현대 체제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일제시대 때요.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40대의 중견들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리 잡을 때고, 그래서 지금은 45살 최연소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 40대라는 게 1970년도 분위기에서는 정말 가장 활동하기 좋은 나이, 가장 그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일정 정도 평균 실력을 수명까지 만약에 감안한다고 한다면 1970년대는 40대가 오히려 그렇죠.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김종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뭐 민주, 반민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근대성, 근대화라는 키워드를 크게 잡을 수 있다고 근대화, 생각하거든요. 공화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처 중심, 중앙당 중심, 이게 참 자유한국당에서 사무처 중앙당 해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별세한 게 또 아이러니컬한데, 이분이 이제 35세, 45세로 등장할 때 방금 이제 김영삼, 김대중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한 20살 남짓 때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때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친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세대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새 사회를 이제 내셔널 빌딩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보다는 60년대에서 70년대 거치는 동안 이 현대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정필 전 국무총리가 1971년에 45살에 국무총리에 임명된 다음에 당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저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도 저희가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45살 시절 김정필 전 총리의 이야기도 육성도 한번 들어볼까요? 9월 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김종필 국무총리는 시정의 기본 목표를 8월 15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20회에 걸친 북한 괴뢰의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명이 넘는 희생을 또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 괴뢰 집단이 조금도 평화적으로 통일 문제든 혹은 민족 간의 대화든.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참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네요. 1971년 당시에는 북한 괴뢰 도당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말이죠. 김정필 전 총리 45세 시절에 첫 기자회견하면서 당시 또 무장공비에 의해서 우리 국민 10명 희생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와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쌍전벽해, 그야말로 옛날이고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김정필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된 뒤 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을 때 신군부, 정권을 잡겠다는 야욕에 사로잡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되고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때 김정필 전 총리가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을 하죠. 춘내 불사춘. 불사춘. 예.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 예. 예,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뭐 역사에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 12.16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그 당시 공화당에서 그 김종필 씨를 당 총재로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김종필 총리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체육관에서 간선제를 열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최우화 씨처럼. 그런데 이미 이제 그 JP는 겪은 거죠.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면 이 시대를 다음에 헤쳐나갈 수가 없다. 아마 제가 보기에 JP한테 가장 그 아픈 역사는 조금 전에 나왔던 최연소 총리를 할 때 예. 이분이 이제 외유를 갔다 와가지고 삼선 개헌에 동의하고 유신으로 가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고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5.16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것보다도 유신의 주역이다라는 것이 이분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79년도에 체육관 대통령을 안 하고 그러면서 12.12가 나고 신분과 장악하고 그 신분부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헌납당하고 정계를 은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이미 그 10년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본 그 JP의 시선이 굉장히 놀랍다고 봐야죠. 예,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정치활동 금지되고 그때는 전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 전면에 사라졌는데 그랬던 김종필 전 총리가 다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7년 그 당시 대선 때였죠. 그 당시 보면은 이른바 삼김 시대가 다시 우리 앞에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해가 1987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7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에 복귀한 김종필 전 총리.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하면은 김종필 전 총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때부터는 우리 윤태원 시장도 기억을 잘 할 거예요. 예. 예, 기사도 많이 봤을 것이고. 네. 그렇죠. 이게 3당 합당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3당 합당이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예. 3당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DJP 연합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게 3당 합당을 할 때도 그렇고 DJP 연합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각제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약속이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굳게 믿고 간다기보다는 내가 혹시 배신 당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반복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이자 한계였겠죠. 예를 들어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권까지 거머졌는데 이분은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순응해서 갔던 것.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킹메이커 2인자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 JP가 특별한 연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태우 대통령이 2인자 시절에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절대 나서면 대통령 못 된다라고 충고를 해줬던 사람이 JP고 예. 3당 합당을 한 다음에 사실은 내각제라는 것들을 이미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YS가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경남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는 다음번 주자는 우리가 YS로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YS를 밀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YS가 집권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조금 전에 아마 자막에 김종필 전 총리가 뭐 이른바 4대 의혹, 육사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외유를 떠났다 이런 자막도 나갔었는데 그 4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 뭐 빠친코 사건도 있었고 증권 파동, 증권 이런 일들을 이른바 4대 의혹이라고 예, 예. 하는 거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2인자의 또 숙명이기도 하겠죠. 그런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2인자가 대신 책임지고 외유를 떠나고. 자, 조금 전에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했는데 그다음 내각제 합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김종필 전 총리는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지요. 그 당시 김종필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삼당 통합하실 때 김 대표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난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3당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출범을 했어요. 약속이 제대로 이행은 안 됐지만 나는 3당 출범을 할 때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를 지지하기로. 그런데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같은 민주자유당에 몸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하게 되죠. 자민련을 창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민련을 창당하면서 JP가 또 하나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겨야 되니까 95년 그 지방선거 때 이 충청도 핫바지로를 들고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상김 이 세 분이 가장 잘못한 것이 소위 지역주의를 가지고 패배를 딛고 나가거든요. 그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 다 마찬가지인데
95년도에 또 이분이 이제 충청도 핫바지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를 핫바지라고 한다 하면서 자민련이 다시 이제 충청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총선에서는 대구에서도 그 승리를 해가지고 한 50석 정도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주의에 대한 이 안 좋은 그림자를 또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자민련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호남 자민련, 뭐 TK 자민련 이렇게 쓰이는데,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남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를 더 강하게 작동시킨 사람은 뭐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명분을 가졌어요. 박정희 근대화,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 교체로 인한 민주화의 완성. 근데 김종필의 핫바지로는 그냥 이제 나의 한 몫을 차지한 것 외에는 이렇게 뭔가 남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민련이라는 단어한테 좀 안 좋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민련,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단히 특수한 존재다.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바 이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련의 존재 가치가 더더욱 불거지고 제3당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불거지고 말이죠. 조금 전에 그 핫바지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김종필 전 총리의 어록을 하나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995년 6월 13일 천안 유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를 핫바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아무 말이 없는 사람, 소견이나 오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992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을 세웠던 김종필 전 총리. 그로부터 5년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을 잡게 됩니다. DJP 연합.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우리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이룩되었습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파와 변화를 주도하는 정파가 대승적으로 협력하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추진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중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당시에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지 않았다면, 또 이인재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쨌든 간에 김종필 전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DJP 연합, 정권 교체의 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됐던 거죠, 저 당시에? 가장 큰 거는 이해창 그 당시 그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못 잡았다는 것. 거기도 충청도잖아요. 예. 그거에 반해서 DJP는 연정을 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JP를 받아들였고, 그거를 또 JP가 수용한 것.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린 거죠. 예. 그 당시 39만 표 차이지 않습니까? 충청에서 DJ가 이회창 후보한테 이긴 표 차이가 딱 39만 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DJP 연합,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말하자면 DJT 연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박태준 예. 그 포항제철 전 회장까지. 이 연합의 의미는 수권할 때 도움이 된 것도 있고, 정권을 잡은 직후에 IMF 문제도 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색깔론, 지역 정세에 대한 이제 어려운 이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권 잡은 초에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다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자의 역할이 더 크지 않았나. 정권 초에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감 있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TV 광고가 있는데요. IMF 직후에 이제 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 70대 3명의 이제 노정객들이 손을 잡고 어색한 춤을 추는데, 그게 되게 어색하지만은 정말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회창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오히려 미숙한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DJ와 춤물이라는 DJ DOC의 노래에 맞춰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광고가 아주 그야말로 빅히트를 쳤었지요. 거기에 김종필 전 총리도 나와서 뭐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박태준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그 영상에 등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김종필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또 한 번 내각제 합의를 파기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각제 김정필 전 총리의 영원한 지향점이었고 목표였지만 끝내 내각제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필 전 총리 2004년 17대 총선 때 10선에 도전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원 10번 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김정필 전 총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자민련이 참패하면서 김정필 전 총리는 끝내 정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계 은퇴 당시 김정필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조건 없이 승복을 하고 오늘로 내 청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노병은 죽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43년 동안 정계에 몸담고 나름대로는 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제 표현이 김정필 전 총리가 참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김정필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은 타다 남은 장작이다. 나는 완전히 연수해서 제가 되고 싶다. 정계 은퇴할 때 44년 동안 정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탔다. 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어떤 면에서 떠날 때 모습은 김정필 전 총리가 상당히 깔끔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뭐 이런 평가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 이후의 모습이라는 게 이제 그 기존 정치권의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끔씩 지적하시고 제가 저분을 직접 대한 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2006년도에 이제 시장을 대신해 가가지고 이제 뭐 신년 때나 이럴 때 가서 인사할 때 뵀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전곡을 찔러서 아주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계 은퇴한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 정치사에서 몇 안 되게 굉장히 뭐 무난한 걸 넘어서서 저는 좀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정치 퇴장 자체도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 16대 총선 때 자민련이 16석인가 17석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의원 꿔주기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2002년 대선에 노무현 후보가 등장할 때부터는 이분이 좀 이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았던 이제 권력의 큰 흐름과 이런 향배에서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뭐 역동적인 이런 선거운동 등은 자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2002년 대선은 제 기억으로는 그 이회창 노무현 사이에서 그냥 중립도 아니고 의견 표명을 거의 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충청권의 그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제 큰 이슈가 나왔을 때도 네. 별다른 언급이 없이 이게 도과하고 2004년 총선에 제일 상징적이었던 게 이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됩니다. 한국 정치가 이제 근대성에서 현대성으로 넘어오면서 민주노동당이 그 비례대표 8명을 약진시키고 그래도 자민련이 한 서너 석은 먹지 않겠냐 봤는데 1번이었던 김종필 총리가 0.06% 차이로 배지를 못 달고 노회찬 지금 의원이 마지막으로 배지를 달거든요. 민주노동당으로서 이 퇴장이 아주 상징적이죠. 예. 김정필 전 총리 정계에서 은퇴하고 11년이 지난 2015년에 부인 박용옥 여사를 먼저 떠나 보냅니다. 이때도 많은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김정필 전 총리가 지금 김정필 전 총리가 별세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말이 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정치는 실업이 아니라 허업이다. 무슨 뜻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뭐를 남기려고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실업하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게 실업이고 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허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정치는 허업이다. 공교롭게도 저 말을 했을 때 같이 자리에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자격으로 빈소를 찾았을 텐데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하는 김정필 전 총리의 말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요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필 전 총리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삼김,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겠지요. 김정필 전 총리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정리하면서 두 분께 김정필 전 총리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협치와 공존 이것을 가장 추구했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실사구시라는 거죠. 이념보다도 항상 현실에 충실했던 이런 좀 그 남다른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낭만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정치단 평가도 받았는데 우리 윤태곤 실장께는 과에 대해서 한번. 예, 저는 이분이 한국 현대사의 풍운하로 그칠 수밖에 없는 인물,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주인공보다는 못 미치는 이것이 이분의 과를 상징적으로 출각해 준다고 봅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훈장 투소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쿠데타 유신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까지 현 정부가 다 담고 고민해서 무궁화장은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